네, 하노이 핵담판 결국 빈손 회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회담하는 그 같은 시각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청문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10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인물이 트럼프를 향해 폭로를 이어갔던 것이죠. 먼저 하태원 부장이 상황을 브리핑합니다. 네, 하노이 협상이 실패로 마무리된 데에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요, 이 마이클 코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 대선 캠페인 핵심 인물이자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해결사라고까지 불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수를 꽂은 겁니다. 자, 어제 오늘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출석한 코온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꾼, 인종주의자, 또 범죄자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미국 언론과 민주당은 탄핵으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시한폭탄이 터져버린 셈입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Ashamed because I know what Mr. Trump is. He is a racist, he is a con man, and he is a cheat. This $35,000 check was one of 11 check installments that was paid throughout the year while he was president. 네, 보신 것처럼 이런 폭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고 또 베트남 협상 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한 영변 이외의 지역의 또 다른 핵시설,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고요. 추성화 동아일보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태원 부장도 계속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저도 이제 기자회견 전문 그리고 워싱턴 청문회 전문을 쭉 봤는데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태원 부장, 트럼프를 압박했던 워싱턴 청문회 내용 조금만 더 부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직에 걸린 중대한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노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견도 역시 좀 신경질적으로 바뀌었을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자, 마이클 코온 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자, 트럼프는 선거운동 중 러시아에 트럼프 타워를 짓는 협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걸로 엄청난 돈을 벌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종주의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흑인 지도자의 국가들 중에서 거짓소굴이 아닌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베트남 징집을 거부했다는, 속였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역만리, 하노이까지 와서 담판을 벌이는 순간에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런 상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압박 계속됐는데 역시 협상장에 들어간 그 대통령을 압박하는 국내 정치 문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 시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정은과 협상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협상 이후에 어젯밤 11시부터니까 우리 시간으로 네. 그때부터 청문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그 청문회에 어떤 코온의 발언이 나올지 온통 관심이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 만찬, 오늘 단독회담 이후의 모든 회담들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은 워싱턴으로 차 있는 거죠. 네. 이게 회담이 잘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회담에 집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동물적 강강의 승부사 기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 곤경과 위기 속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네.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지금 하노이에서 이 판을 깨고 하노이에서 마땅치 않은 그러니까 네. 만족스럽지 못한 나쁜 합의를 가지고 가서 그렇지 않아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민주당의 비난을 받느니 네. 오히려 판을 깨고 오히려 화를 내고 가면서 내가 민주당한테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비난을 가지고 가면서 되받아치면 낫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정치적 득실 계산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결렬된 직후에 북미 비핵화 회담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그렇죠.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을 텐데, 기자가
질문까지 했습니다, 결국.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국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국내 기자가 질문했던 장면을 일단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aving a fake hearing like that and having it in the middle of this very important summit is really a terrible thing. But the fact is there is no collusion, and I call it the witch hunt. 네, 결국 저런 상황이었고 위치헌트, 자기에 대한 마녀사냥 멈춰라.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력을 모아줘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 멀리 나와서 회견하고 있고 협상하고 있는데 이걸 흔드냐. 이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 이외에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성하 기자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왜 깨졌다고 본다?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들이 오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 상태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물론 회담이 깨지는 것이 꼭 그 기분과 연관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들어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리고 대북 제재를 전체 해제하는 것을 놓고 딜을 했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대충 유념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깨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몰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실무자 협상이 거의 한 달 동안 넘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북한이 내미는 카드가 영변 핵시설 폐기고 또 바라는 것이 대북 제재 전체 해제다. 이런 것을 이미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회담장에 와서 급격하게 깨졌다. 네. 이거는 저도 참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북한의 요구 조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회견 내용만 들어보면 너무 무리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다 해서 뭐 그것이 갑자기 이번에 66시간 달려와서 내민 카드도 아닌데 왜 깨졌을까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더 판단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를 김정은이 내놓는 걸 계속 주저했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내놔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까지 사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끝까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영변임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제 교환이 안 됐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순서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은 지난해 9월달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남북 공동선언문에 보면 미국 측이 추가적인 사항 조치가 있다면 영변을 폐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미국이 제재를 풀어야만 영변 플러스 알파도 가능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한다면 순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하라는 것이고 네. 미국은 무슨 소리냐?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접점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고요. 네. 이 접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이 택했던 전술적 접근 방식은 탑다운 방식이었죠. 네. 그럼 실무협상에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아마 현장에서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그게 일정 정도 먹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만나면 내가 단판을 지면 현장에서 즉석에서 내가 합의를 이끌 것이라는 자신을 가졌던 것 같은데 네. 코온 청문회 상황이라든지 민주주의 체계에서 대통령이 맡고 있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돌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주의 훈련은 사실 김정은 머릿속에는 없었던 거죠. 그렇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히려 김정은 입장에서 트럼프를 현장에서 몰아갔던 공격으로 몰아갔던 상황이 오히려 트럼프가 하여금 오히려 더 센 치킨 게임으로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하나는 수준차, 두 번째는 시간 부족. 네. 자, 수준차는 어떤 거냐면 비핵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수준, 네.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의 수준, 네. 그 수준차가 워낙 컸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걸 탑다운 방식으로 양 지도자가 단판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네. 많은 협상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너무 그 과정을 건너뛰고 한꺼번에 빅딜로 한번 몰아붙여 보려고 했던 게 결국 실패를 낳은 거 아닌가. 준비 부족, 그리고 수준차,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타용호 전 북한 외교관, 영국 주재 정무공사를 저희가 오후에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제가 나눠봤더니 좀 색다른 분석을 내던데 그동안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은 이제 김정은의 전용물이었는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쓴 것 같다 그러네요. 그 대목을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한번 결국은 승부수를 던져보자. 그래서 네. 김정은이 북한이 흔히 쓰는 벼랑 끝 전술을 이번에는 트럼프가 한번 써본 겁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협상과 관련해서 뭐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1초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늘 얘기해 왔었는데 실제 일어나겠다고 했던 말 또 반복된 것이
이 눈에 띄는군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고 실제로 또 협상의 기술, 거래 기술이라는 책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오랫동안 이 비즈니스 쪽에서 이른바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업이나 기획업을 통해 가지고 사실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과 어떻게 거래를 하고 딜을 하는지는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자기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이익이 된다고 하면 네. 없던 것도 있게 해주고 작은 것도 크게 블러핑하고 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네. 또 김정은과의 회담을 깨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 생각하면 어떤 구실과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판을 깰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북한의 전유물이라는 게 벼랑 끝 전술이라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관철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판을 깨고 나와서 더 큰 도발을 통해서 위기를 조성하고 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협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이었다 한다면 그 벼랑 끝 전술보다 더 세고 더 의외의 방식이 바로 트럼프가 그동안 해왔던 협상의 기술이고 협상의 기술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이면 모든 것들을 없던 것을 있게 할 수도 있고 있던 것을 없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네. 네. 뭐 저도 그 비슷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 회담에 응하는 네. 그런 자세를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이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을 눌렀다. 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노 러시,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 누누이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벼랑 끝 전술은 원래 북한의 전유물이었던 그렇죠. 그 벼랑 끝 전술을 트럼프가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이게 벼랑 끝 전술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그런 무서움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그 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갔습니다. 더 이상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걸 가지고 미국을 몰아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에 미국이 지금까지 거의 지금 안 썼는데 이번에 확 써버렸고 네. 반대로 지금 북한이 쓴 전술은 살라미 전술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뭐 스텝 바이 스텝을 해서 이 스텝 서로 상대가 우리 합의하고 다음번 가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내년도 10월 달까지 재선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그때까지는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스텝,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쳐도 네. 그 다음에 또 다음번 스텝에 또 어떻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뭐 협상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고 네. 언제까지 걸릴지 시간에 대한 이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번에 영변이라는 이런 걸 살라미 전술을 내놓고 다음번은 뭐 ICBM 내놓고 다음번은 핵무기 내놓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이제 아예 벼랑 끝 전술로 뒤집어 버린 것이 이번 사건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뒤집었다는 그 주성호 기자의 말을 이제 좀 저희가 정리하자면 영변의 핵시설만 얘기하다가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변 이외에도 발견된 것이 있다면서 이거 말고 둘 다 하자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것으로 보여요. 기자회견 그렇죠. 얘기를 보면. 예. 그게 바로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앤드류 김이 이야기했던 이제 비건이 이야기했던 비욘드 영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사실 영변만 가지고 일단 자기 문제를 지금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그 이상의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그 부분에서 카드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결렬이 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럼 누가 더 이거에 절박할 것인가. 네. 결국 치킨 게임으로 가면 못 견디는 쪽이 핸들을 틀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핸들 틀지 않으면 둘이 맞부딪히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네. 결국 배짱이 적은 쪽이 핸들 틀게 돼 있는데 지금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치킨 게임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을 이번에 보여주는 게 이번에 정상회담 앞에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 아까 노러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리고 네.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시간이 굉장히 귀중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명의 발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제재를 쥐고 있는 한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속도를 낼 필요가 없어라는 것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현장에서 단판을 지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자꾸 속도가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조급한 것이죠. 시간을 빨리 중요하니까 빨리 더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 부분에서 김정은이 다급했지만 트럼프의 이 되치기에 그냥 김정은이 좀 곤혹스럽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누가 더 급할까?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 몰린 김정은이 더 급할까? 아니면 재선을 앞두고 성과 만들기 급한 트럼프가 급할까인데 김근식 교수님 말씀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좀 급한 국면을 좀 이해를 하신 건데요. 제재라는 게 지속된다면 지금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 급하죠. 두 분 다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런 뭐. 부분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6시간을 달려올 때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달려온 것 같고요. 네. 아까 주성환 기자도 눈에 분석을 했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김정은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제재 목이 굉장히 목 끝까지 네. 차 있는 상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크게 해서 영변을 가지고 영변으로 딜을 해서 한번 트럼프를 한번 올가매겠다 했던 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먹히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는 러시를 할 수 없었던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의지도 있었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코원 청문회라는 그런 이슈, 그 다음에 민주당이 틀어지고 있는 하원, 외교권 그리고 예산권을 쥐고 있는 하원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를 낼 수 없었던 부분이 결국 협상에서 김정은을 더 당황하게 만들고 더 러시아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은 했지만 실제 이렇게 강하게 김정은을 압박할 것을 몰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영변 말고 다른 핵시설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이것도 제가 태영호공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 북한의 핵 능력 가운데 영변이 차지한 비중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핵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영변 핵시설이 그러면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도 볼 수 없습니다. 평양과 남포 사이에 농축우라늄 시설장이 또 있다. 이에 대한 의혹까지도 좀 해소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영변 앤 비욘드. 이게 결국 그 비건과 북한의 협상 과정에서 누누이 얘기가 됐을 거란 말이죠. 결국 그렇죠. 실무자들이 해결 못하고 정상까지 왔다가 거기서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변에는 플루토늄을 처리하고 재처리하고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던 것도 오래된 일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해커 박사가 초청해서 갔을 때 네. 2000여 개의 원심 분리기를 또 보여줬던 데도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이 있는 데기 때문에 네. 그 자체만 폐쇄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래된 구형이고 사실은 사석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어서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언론에서도 나왔고 우리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금방 태공사가 말한 것처럼 네. 평양에서 남포하는 사이 그게 강선이거든요. 네. 강선에 있는 또 다른 농축우라늄 공장 원심 분리기가 적어도 2척에 4척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그 정도를 지목하고 아마 플러스 알파 비욘드 영변으로 그 정도는 너희들이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아마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였을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으로서는 그 정도는 준비 못하고 나왔던 것 같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은 신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영변은 다 알려진 시설이기 때문에 오케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시설 내가 다 벗을게 하면 되지만 영변을 알리지 않았던 또 다른 비욘드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김정은이 스스로 이야기하다면 이건 신고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이번에 하노이에서 내가 이 정도를 내밀지 않아도 오히려 트럼프가 다급하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즉석에서 트럼프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나친 낙관론으로 66시간을 달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저도 북한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우웨이 카드가 나오면 네. 한 개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을 한 달 넘게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네. 갑자기 우웨이 카드가 떡 나오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이건 또 뭐지 해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떤 대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처지로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북 제재가 대단히 시급한 건 사실이지만은 네. 일단 김정은이가 최종 목표가 대북 제재 해제만 목표로 했다. 영변 핵시설하고 바꾸려고 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싱가포르니 이쪽에 하노이까지 오지도 않고 중국 만나고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는 영변 핵시설. 저게 그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 내부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이 저거 최초의 북한 핵시설 아닙니까? 네. 쉽게 말하면 굶어 죽으면서 숱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희생을 치르면서 핵을 만들어낸 상징과 같은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적지는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것하고 대북 제재 해제하고 바꾸고 그리고 또 남은 카드가 뭐냐? ICBM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생산한 핵무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뭐하고 바꿀 것이냐? 북한으로서는 아직 바꿀 게 많거든요. 네. 김정은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완전히 판과 구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 북한이 더 이제 원할 것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이어서 대사국 외교관계 추진으로 해가지고 내가 체제 생존을 일단 보장받아야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로 국제 시스템에 가입돼가지고 국제기구에 유치돼가지고 또 국제금융의 지원도 받을 뿐더러 네. 플러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일본과의 관계가 따라오는데 네. 이게 얼마냐면 전후 배상금
한 200억 불 정도 부릅니다. 200억 플러스 알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려고 했는데, 있는 핵무기 그리고 ICBM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첫 번째부터 지금 이게 엎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협상이 다 쉽지는 않을 거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식으로 협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바꾸는 게 낫지. 이렇게 북한처럼 하나하나 바꾸려 들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발언 중에 완전히 비핵화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일부는 핵을 남겨놓으려는 것 같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그랬거든요. 내가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여기까지 왜 왔겠느냐. 이 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상충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결국 강선이라는 이름을 이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을 할 때 자꾸 정확한 지명은 되게 안 했잖아요. 저는 그 이름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계속 들어봤는데 결국 강선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방금 김근식 교수가 정확히 지적을 해줬습니다. 영변에 4,000기 정도의 농축 우라늄 기가 있다고 밝혀져 있는데 강선을 포함한 지하핵 시설에 10,000기가 넘는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보다는 오히려 강선 비욘드라고 하죠. 강선과 또 다른 지하핵 시설에 농축 우라늄 설비가 매설돼 있다고 보는 게 미국의 판단인데 그걸 속이려고 했으니 자 과연 오늘 3시간 동안 만나는 사이에 그 증거를 과연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했을지 여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만약 그것까지 제시했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그 협상장에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비핵화 의지, 완벽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런 논리가 깨지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저는 어제 보면서 그 비핵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뜸을 안 들이고 바로 대답이 튀어나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핵화할 생각이 없으면 왜 왔겠냐. 거의 이게 반박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이 영변 핵시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 ICBM 이런 식으로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팔기보다는 쪼개서 팔겠다.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영변 핵시설은 저거 없애도 북한의 능력으로서는 국가 땅에 몽땅 북한이라는 땅이 김정은 명령이 언제든지 수용하기 때문에 시설은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언제든 시찰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붙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 역시도 북한하고 미국 사이의 그 협상을 난항을 겪게 한 요소라고 봅니다. 미국이 아무 때나 집어서 여기 가서 시찰해 보겠다. 너희들이 여기다 숨겨놓은 것 같다. 하게 되면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정치범 수용소 있는 데 가서 여기 보겠다. 그럼 열어줄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없거든요. 그래서 김정은도 역시 시간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김정은이 말했다고 하는 이제 그 오늘도 밝혔죠. 분명히 사실은 그 육성으로 그런 이야기 들은 건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 처음인데 내가 비핵화하려면 뭘 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김정은 머릿속에 비핵화를 언젠가는 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비핵화에 도달하는 경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목표를 잡으면은 좌표를 찍으면 내비가 안내를 하지요. 안내를 하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경로를 밝혀야 비핵화의 의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오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갈 거냐. 영변 지나면 강성 갈 거고 그다음 ICBM 갈 거고 동결 지나면 해체하고 폐쇄하고 다 할 거니 이런 경로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해서 내놔야 되는 것이지 그 좌표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는 비핵화를 할 거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비핵화를 안 할 생각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보는 것에 따라서는 좌표는 똑같다고 보지만 좌표를 향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관련해서 나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3차 정상회담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죠. 백악관에서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자,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웃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저 정도 되면 회담장을 누군가는 박차고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이게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우리 마지막까지 악수도 하고 분위기 좋게 헤어졌다. 다만 협상에 타결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 다시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저 사진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네. 북미 정상이 저런 식으로 헤어졌는데 지금 협상이 값이 맞지 않는 상황인데 둘이 저런 얼굴로 다시 마주 앉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6개월 이내에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못 만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6개월 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저도 뭐 사실 쉽게 만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태를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정해놓고 네. 한번 우여곡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번 미국이 먼저 캔슬을 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편지를 공손하게 보내가지고 조금 납작 엎드린 양보의 자세를 보이니까 다시 회담을 열었거든요. 그거 비견해가지고 다시 또 열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랑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그때는 회담이 열리기 전에 있었던 해프닝이었고요. 네. 지금 회담장에 왔습니다. 네. 그것도 3일이나 기차를 타고 왔고 네. 와가지고 자기 인민들한테 모든 대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원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고 단파를 하고 있다라고 다 선전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방 먹은 김정은으로서는 이 부분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굉장히 좀 체면이 깎인 측면이 있어서 물론 돌아가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숨고르기와 냉각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코언 청문회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네.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더 악화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더 정치적 이기가 심해지고 네. 만약에 탄핵이라는 국면으로 진입하는 순간 네. 김정은도 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반 정도 남았거나 아니면 탄핵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또 협상을 시작한다? 여러 가지 다각도의 전략적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요. 주성호 기자께 이제 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이 잘 안 됐단 말이죠. 사실은 예. 성대하게 하고 악수도 하고 서명식도 하고 뭐 그래서 온 세계의 주목을 받아야 될 김정은인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죠. 예. 지금 참모들을 혼나고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평양에서 해석할까요? 저는 뭐 참모들이 혼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그 사람들 아니고 이게 다시 또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역량이 많지 않습니다. 외교적 역량에서.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웃으면서 헤어진 것은 뭐 어쩌면 응당하다. 네. 왜냐하면 여전히 서로가 상대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네. 김정은은 제재를 풀어야 이민들을 그 이민 생활을 다시 또 올려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합의에 도달되지 못했지만은 일단 전의 성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님은 이 길이 다르다, 경로가 다르다고 말씀했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길로 비유하면 가는 길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저는 또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회담을 보는 짜는 틀이라고 하죠. 네. 일본말로 와꾸라는 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기자들이 말했을 때 혹은 구도죠. 네. 이 구도가 미국이 쓰는 구도가 있고 북한이 쓰는 구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회담에서는 서로가 어떤 구도를 선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굽힐 거냐? 저는 더 급한 쪽이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구도에 맞춰서 이제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시간이 간단하게 걸리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설계가 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젠 얘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만나서 그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협상 결렬 상황 국면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에 올랐고요. 우리 시간으로 6시 50분쯤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한 25분쯤 통화를 했는데 자,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 그 실상과 관련된 얘기를 심도 있게 설명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었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요청했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 방금 전에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자, 세 분 여기서 말씀을 좀 맞춰야 되겠고요. 자, 앞으로 계속 굴러가는 상황, 이 세 분들 오늘 전망처럼 맞는지 한번 또 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